아빠, 또 깜빡하셨어요? 그날 오후 3시였습니다. 딸 서연이가 한숨을 쉬며 말하더라고요. 뭘 깜빡했다는 거야? 제가 반문했어요. 가스밸브요. 아까 켜놓고 끄는 걸 또 잊으셨잖아요. 분명히 제가 잠갔는데 말이에요. 74살 목수인 저는 50년 넘게 치수 1mm 틀리지 않게 살아왔거든요. 요즘 너무 자주 그러세요. 혹시 병원 한번 가보실래요? 사위 도윤이가 나섰습니다. 병원은 왜? 검사 한번 받아보시라고요. 치매 초기 증상과 비슷하신 것 같아요. 충격적인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밤 10시 2층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을 우연히 들었어요. 성년후견만 받아두면 금방 정리돼.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아빠 사실 멀쩡한데. 이러다 들키면 어떡해? 제 딸이 대답했어요. 5억 2천만 원짜리 제 집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들킬 게 뭐가 있어. 요즘 어르신들 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야. 가슴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치매 있는 것처럼 연기하면 돼. 그럼 후견인 되기 쉬워. 그때 도윤이가 한 말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반격하기로 말이에요. 74세 목수를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5억짜리 집을 지켜내고 그들의 계획을 완전히 뒤집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재호입니다. 올해 74살이죠. 인천 연수구 옥년동에서 평생을 목수로 살아왔어요. 그날도 평상시처럼 1층 공방에서 작업을 마치고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조금 넘었더군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2019년 이후로는 매일 밤 9시에 작업일지를 쓰는 게 제 일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작업이 늦어져서 조금 지체됐죠.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시려고 하는데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서연이와 사위 도윤이가 속삭이듯 대화하는 소리였어요. 청력이 예전만 못해서 스마트폰에 듣기 보조용 앱을 깔아뒀는데 그 앱을 켜고 귀를 기울여 봤죠. 성년후견만 받아두면 정리는 금방이야. 도윤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성년후견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았어요. 몇 년 전 바둑 친구 오태식이가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거든요. 치매나 인지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산을 가족이 대신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왜 성년후견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도 아빠 멀쩡한데. 이러다 들키면 어떡해?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소 현실적인 성격이지만 이런 일에는 망설이는 모습이더군요. 들킬 게 뭐가 있어. 요즘 어르신들 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야. 우리가 미리 준비해드리는 건데. 도윤이의 말투가 점점 확신에 차더라고요. 이 친구가 전에 보험설계사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재테크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말솜씨가 좋아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일가견이 있죠. 저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와 작업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쓰는 작업 일지를 펼쳤어요. 날짜를 적고 시간을 적고 그리고 이렇게 썼죠. 22시 3분. 도윤, 서연 대화 이상. 목수가 된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치수 1mm만 틀려도 문이 제대로 안 닫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정확하게 기록하고 정확하게 측정하고 정확하게 만들어 왔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이상하다면 일단 기록부터 남겨둬야겠더라고요. 볼펜을 놓고 천천히 생각해 봤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딸 부부가 저를 모시겠다며 2층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좋았죠. 혼자 사는 게 쓸쓸하기도 했고 딸이 효심을 보이는 것 같아서 기뻤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안경을 분명히 작업대에 두고 왔는데 찬장 위에 있다거나 공구 배치가 바뀌어 있다거나 가스 밸브를 잠갔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아빠 또 깜빡하셨어요? 라고 묻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제가 정말 깜빡한 건가 싶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기억력이 예전만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목수 일을 할 때만큼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손목이 기억하는 것들은 절대 틀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늘 밤 그 대화를 들으니 모든 게 연결되더라고요. 제 건물 시세가 5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24평이지만 1층은 공방과 임대 코너로 2층은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요. 1층 임대료로 월 70만 원씩 들어오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쳐서 월 142만 원 받고 있죠.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돈이에요. 하지만 도윤이 눈에는 이 모든 게 정리해야 할 자산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저는 작업일지를 덮고 위층을 다시 한번 올려다 봤어요. 이제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잠자리에 들었겠죠.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요. 저도 제 방식으로 대응해야겠다고 말이에요. 목수의 일은 설계부터 시작됩니다. 집을 짓기 전에 도면을 그리고 재료를 준비하고 순서를 정하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정확하게 대응해 보겠습니다. 제 하루는 규칙적입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간단한 체조를 하고 아내 사진 앞에 국화꽃을 새로 갈아 놓죠. 그리고 7시부터는 1층 공방에서 일을 시작해요. 요즘은 맞춤 가구 주문보다는 복지관에서 목공 수업을 하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한 달에 2번씩 가서 어르신들께 간단한 목공 기술을 가르쳐 드리죠. 젊은 사람들도 가끔 와서 배워가고요. 제자 중에 할인이라는 27살 대학원생이 있어요. 복지관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친구인데 목공에 관심이 많아서 개인적으로도 자주 찾아와요. 똘똘하고 성실한 아이죠. 또 다른 제자는 김만수라는 34살 청년입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제법 솜씨가 늘어서 간단한 가구는 혼자서도 만들어요. 실무적인 감각이 좋아서 공방 운영에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보통 동네 경로당에 가서 오태시기와 바둑을 둡니다. 이 친구가 전직 형사 출신이라 세상 돌아가는 일에 밝거든요. 여러 가지 조언을 많이 받죠. 그런데 작년 여름부터 이런 평범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일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작업대 왼쪽에 둔 안경이 부엌 찬장 위에 있다거나 정리해둔 공구들의 순서가 바뀌어 있다거나 드릴 비트 세트를 분명히 크기 순으로 정리해뒀는데 뒤죽박죽 섞여 있기도 했고요. 아빠, 또 깜빡하셨어요? 요즘 자주 그러시네? 서연이가 이런 식으로 말할 때마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목수 일을 할 때는 절대 실수하지 않는데 일상생활에서만 자꾸 깜빡한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더 이상한 건 가스 밸브였어요. 분명히 잠갔는데 열려 있다거나 열어둔 걸 누군가 잠가놓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도윤이가 나타나서 장인어른 위험해요. 깜빡하시면 큰일 나요라고 했습니다. 집안 CCTV는 작년에 설치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플러그가 뽑혀 있더라고요. 도윤이가 전기료 절약하려고 뽑았다고 하는데 왜 하필 제가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할 때부터 CCTV가 작동하지 않는 건지 의심스러웠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프린터 사건입니다. 며칠 전에 작업실에서 도면을 출력하려고 프린터를 켰는데 용지함에 반쯤 인쇄된 종이가 걸려 있었어요. 잉크가 부족해서 중간에 멈춘 모양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죠. 성년 후견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신청인은 박서연, 피후견인은 박재호. 그러니까 저를 대상으로 한 후견 신청서였던 겁니다. 신청 사유란에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인한 판단 능력 저하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치매라고요? 언제부터 그런 진단을 받았다는 거죠? 저는 조용히 그 종이를 작업일지에 클립으로 끼워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지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프린터 트레이에서 성년 후견 신청서 발견. 신청인 박서연, 피후견인 박재호. 사유 치매 초기 증상. 언제 진단받았나?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안경을 옮겨놓고 공구를 뒤섞어 놓고 가스 밸브를 조작하는 것. 모든 게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한 연출이었던 거예요. 그날 밤에도 작업일지를 쓰면서 생각했습니다. 목수가 집을 지을 때는 털을 단단히 다져야 해요.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좋은 자재를 써도 무너지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기초를 쌓고 있다면 저는 진실로 된 더 단단한 기초를 만들어야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딸이 이런 일에 가담하고 있다니. 비록 도윤이가 주도하는 것 같긴 하지만 서연이도 결국 동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평생 손으로 일해서 모은 이 집과 재산이 그렇게 눈에 거슬렸나 싶어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어요. 저를 이렇게 우습게 보다니. 목수 박재호를 너무 만만하게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공방 문을 닫고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그들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먼저 들른 곳은 동네 부동산 사무소였어요. 홍미자 사장이 운영하는 곳인데 교회에서도 권사님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평소에는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는데 그날은 특이하게 제게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박 사장님, 오랜만이네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죠 뭐. 사장님도 이제 70 넘으셨는데 혹시 노후 준비는 잘하고 계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는 현금이 최고거든요. 갑자기 웬 노후 준비 얘기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홍미자 사장의 다음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사위분이 오셨더라고요. 혹시 이 동네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시길래 도윤이가 부동산에 다녀갔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글쎄요, 요즘 시세로는 5억 정도 된다고 했죠. 근데 사위분이 하시는 말씀이 장인어른 연세도 있고 하시니까 정리를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리라는 표현이 묘했습니다. 제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어르신들 성년후견 많이 받으세요. 치매 같은 거 오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노후는 현금이 답이거든요. 성년후견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이제 동네 부동산 사장까지 이런 얘기를 하다니 도윤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퍼뜨리고 다녔는지 짐작이 갔어요. 부동산을 나와서 경로당으로 향했습니다. 오태식이를 만나서 상의해보고 싶었거든요.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면서 슬쩍 물어봤어요. 태식아, 성년후견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그냥 요즘 주변에서 자주 듣게 돼서. 오태식이는 전직 형사답게 예리하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재호야, 혹시 집에서 이상한 일 없었나? 결국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젯밤 들었던 대화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오태식이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거 완전히 작정하고 버리는 일이네. 재호야, 너 지금 당장 병원부터 가봐야 해. 그리고 증거부터 모아야 하고. 증거를 어떻게 모아? 오태식이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펜처럼 생긴 작은 기계였어요. 이거 녹음기야. 요즘 워낙 이런 일이 많아서 하나 준비해뒀거든. 너 가져가. 이런 걸 어떻게 써? 간단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돼. 그리고 재호야, 명심해. 저쪽에서 먼저 검사를 받자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받아. 그래야 나중에 비교할 수 있어.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봤습니다. 도윤이는 지금 재테크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런 내용들을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실제로 며칠 후에 알게 됐는데 도윤이가 운영하는 카페에 고령 부모 자산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법이라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성년후견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안전자산으로 바꾸는 방법을 설명한 글이었어요. 댓글들을 보니 역시 도윤님 노하우가 최고네요. 저희 집도 이런 방법 써볼게요. 같은 반응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제가 실험 대상이 된 기분이었어요. 도윤이에게는 제가 그냥 사례 연구 대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정작 서연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학원을 운영하느라 매달 월세와 직원 월급에 쫓기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는 것도요. 아마 처음에는 망설였을 겁니다. 하지만 도윤이의 설득에 점차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포장하면서 말이에요. 그날 밤 작업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홍미자 부동산 도윤과 상담. 동네에 소문 퍼뜨리는 중. 오태식이에게 폐녕 녹음기 받음. 내일부터 병원 알아보기. 이제 제 차례입니다. 그들이 거짓으로 집을 지으려 한다면 저는 진실로 더 단단한 집을 지어보겠어요. 다음 날부터 집 안의 분위기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실제로 치매 환자가 된 것처럼 대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려는데 서연이가 나타났어요. 아빠, 어디 가세요? 화장실 가려고. 어머, 방금 전에도 가셨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분명히 방금 전에 화장실에 간 적이 없는데 서연이는 계속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하루에 대여섯 번씩 이런 식으로 방금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잊으셨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더라고요. 점심을 먹고 나서는 도윤이가 제 앞에 약봉지를 내밀었어요. 장인어른 약 드세요. 무슨 약인데? 혈압약이요. 아침에 안 드시길래. 분명히 아침에 먹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약봉지를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먹던 혈압약이 아니라 다른 약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거 내 약 아닌데? 어머, 또 그러세요. 병원에서 바꿔준 약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계속 제가 깜빡했다고 우겼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화분 흙에 파묻어뒀어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수면제였더라고요. 제가 낮에 자주 졸게 만들려는 심산이었던 것 같아요. 오후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3시에 복지관에서 목공 수업이 있다고 했는데 2시 반에 도윤이가 와서 장인 어른 약속 시간 놓치셨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2시 반인데? 아니요, 벌써 4시 넘었어요. 복지관에서 전화 왔어요. 시계를 보니 분명히 2시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윤이는 자기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4시 10분이라고 우겼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핸드폰 시간을 조작한 거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정말 교묘하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헷갈리기 시작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저는 목수입니다. 50년 넘게 정확한 치수와 시간을 지켜가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펜형 녹음기도 활용했어요. 오태식이가 알려준 대로 셔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이상한 대화들을 모두 녹음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할인이의 도움이었습니다. 할인이가 복지관 수업에 왔을 때 슬쩍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더라고요. 선생님, 거실 벽시계 말인데요. 혹시 그 안에 작은 카메라를 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만든 벽시계가 있거든요. 크기가 제법 커서 내부 공간이 넉넉했어요. 그런 게 가능해? 요즘 초소형 카메라가 있어요. 와이파이로 연결되는 거라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요. 할인이가 직접 설치를 도와줬습니다. 시계 바늘 뒤쪽에 렌즈가 보이지 않도록 숨겨놨어요. 거실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였죠. 이제 모든 대화가 녹화될 거예요. 시간과 날짜도 자동으로 기록되고요. 정말 고마운 일이었어요. 이 아이 덕분에 확실한 증거를 남길 수 있게 됐거든요. 그리고 저는 혼자 인근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노년정신과에서 치매 검사를 받아보겠다고 했죠.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MMS이라는 인지기능 검사와 K-DSQ라는 치매선별 검사도 받았고요. 결과는 MMSE 29점 30점 만점, K-DSQ 정상 소견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연세에 비해 인지기능이 매우 양호하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가족들이 치매라고 하지 않던가요? 의사 선생님의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최근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차 왔습니다. 검사 결과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소견서와 검사 결과지를 드릴 테니 잘 보관하세요. 집에 돌아와서는 이 모든 자료를 작업일지와 함께 정리해뒀습니다. 날짜 순으로 정리하고 시간도 정확히 기록했어요. 그날 밤 작업일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대학병원 노년정신과 MMSE 2930 K-DSQ 정상 의사소견 연세 대비 인지기능 양호 이제 준비 완료. 이제 그들이 어떤 수를 써도 제가 준비됐다는 걸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목수가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설계도부터 그립니다. 어떤 순서로 어떤 재료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미리 계획을 세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3단계 계획을 세웠습니다. 1단계는 증거 패키지를 완성하는 것이었어요. 펜형 녹음기로 녹음한 대화들, 벽시계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들, 그리고 매일 써온 작업일지. 모든 날짜와 시간이 일치하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프린터에서 발견한 성년 후견 신청서였어요. 이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2단계는 법적, 금융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성년 후견을 통해 제 재산을 건드리려 한다면 저는 미리 그럴 수 없도록 만들어 놔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은행 신탁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르신. 본인이 살아계시는 동안은 본인이 수익자가 되고 사후에는 지정하신 분들에게 상속되는 상품입니다. 그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이 재산을 건드릴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신탁보호인을 지정하시면 더욱 안전하고요. 신탁보호인으로는 오태식이를 지정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을 넣었습니다.
제가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거주권과 1층 공방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이었어요. 수익자를 어떻게 지정하시겠어요? 1차 잉여금은 청년 목공장학금으로 2차는 지역복지관으로 하겠습니다. 딸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물론 제가 마음을 바꿀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모든 절차를 공증까지 완료했어요. 이제 법적으로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거죠. 3단계는 거주와 운영을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1층 공방은 제자 김만수에게 10년 장기 임대를 주기로 했어요. 임대료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는 대신 공방 설비와 목재들은 모두 넘겨주기로 했죠.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만수가 걱정스러워 하더라고요. 괜찮다. 어차피 내가 늙어서 언제까지 할 수 있겠나? 너한테 맡기면 안심이야.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나는 2층에서 계속 살 거야. 그리고 가끔 이쪽 와서 구경도 하고. 등기상 소유자는 신탁법인으로 변경 예약을 해뒀습니다. 이제 누가 성년 후견을 신청해도 소용없어요. 재산이 이미 신탁으로 보호받고 있거든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도 제가 한 수 앞서 움직인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아팠어요. 평생 기른 딸과 이런 식으로 대립해야 한다니. 하지만 먼저 배신한 건 그들이잖아요. 작업 일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3단계 준비 완료. 증거 패키지 정리, 유언 대용 신탁 체결, 공방 임대 계약. 이제 그들의 다음 수를 기다린다. 목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초를 단단히 하는 거예요. 기초가 튼튼하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집이 무너지지 않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진실이라는 가장 단단한 기초 위에 제 집을 지었어요. 이제 그들이 어떤 거짓을 들고 와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겁니다. 며칠 후 예상했던 대로 도윤이가 제게 말했어요. 장인어른, 요즘 많이 힘드시죠?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드디어 시작됐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다 됐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언제 갈까? 도윤이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거부할 줄 알았나 봅니다. 내일 당장 가시죠. 제가 예약해드릴게요. 고맙다.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어요. 과연 어떤 병원으로 데려갈지, 어떤 의사와 짜고 칠지 궁금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대학병원에서 정상소견을 받아놨으니까 걱정할 게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계획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이가 데려간 곳은 개인 정신과 병원이었습니다. 대학병원이 아니라 동네에 있는 작은 병원이더라고요. 여기가 더 자세히 봐준다고 해서요. 속내를 알 것 같았어요. 아마 미리 의사와 상의를 해놨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이 시작됐는데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보호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최근에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다고 하는데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별로 그런 느낌이 없는데요. 오히려 며칠 전에 대학병원에서 검사받았는데 정상이라고 했어요. 가방에서 대학병원 소견서를 꺼내 보여줬죠. 의사 선생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추가 검사를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좋겠네요. 가족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글쎄요, 특별히 문제를 못 느끼겠는데요. 도윤이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장인어른, 아니에요. 어제도 가스밸브 끄는 거 깜빡하셨잖아요. 언제요? 저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요. 또 그러세요. 자꾸 깜빡하시면서 깜빡한 걸 기억 못하세요. 의사는 가족의 진술과 환자 본인의 진술이 다르니까 판단하기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더 정밀한 검사를 권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대학병원 결과가 있으니까 구태여 여기서 검사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선생님, 일단 대학병원 결과를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필요하면 그때 추가 검사 받겠습니다. 의사도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의학적으로는 대학병원 결과가 더 신뢰할 만하니까요. 병원을 나오면서 도윤이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계획대로 안 되니까 조급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도윤이가 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장인어른, 간편 비밀번호 뭐로 하셨어요? 은행 앱 좀 확인해 드릴게요. 왜 확인해? 통장 정리 좀 도와드리려고요. 아, 이제 은행 계좌까지 노리는구나 싶었어요. 다행히 저는 미리 2단계 인증을 설정해뒀거든요. 간편 비밀번호만으로는 안 되게 말이에요. 비밀번호 모르겠어.
은행 가면 되잖아. 그럼 같이 가서 정리해 드릴게요. 속내가 뻔히 보였어요. 은행에 가서 신탁건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제가 미리 준비한 걸 알아채려는 심산이겠죠. 그런데 며칠 후에 더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장인어른, 이번 주말에 양양으로 효도 여행 어떠세요? 갑자기 웬 효도 여행인가 싶었는데 금세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없는 사이에 뭔가 하려는 거겠죠. 좋은 생각이다. 언제 갈까? 토요일 아침에 출발해서 일요일 저녁에 들어오면 어떨까요? 그래, 그렇게 하자. 속으로는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마침 할인이와 만수에게 부탁할 일이 있었거든요. 양양으로 떠나기 전날 밤 할인이와 만수를 따로 만났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집을 비울 텐데 부탁할 일이 있어. 모든 계획을 설명해 줬어요. 신탁 실행 일정에 맞춰 공방 재고를 정리하고 은행에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해달라고 했죠.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이러면 딸분이랑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될 텐데요. 만수가 걱정했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어. 먼저 배신한 건 그들이야. 토요일 아침 도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양양으로 떠났습니다. 서연이도 함께였는데 평소보다 말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 않은 모양이었어요. 양양에서 하루를 보내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제가 하는 일이 옳은 걸까요? 너무 심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들이 저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났어요.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것도 돈 때문에 말이에요. 일요일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서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1층 공방 문이 잠겨 있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도 새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도윤이와 서연이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현관 옆에 내용 증명 우편이 붙어 있었죠. 거주 방해 금지 및 열쇠 반환 요구서. 만수가 미리 준비해둔 거였어요. 이제 법적으로도 그들이 제 거주를 방해할 수 없게 된 거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도윤이가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여기서 얘기하기 그러니까 다방으로 가자. 근처 다방에서 가족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오태식이도 미리 연락해서 함께 오게 했죠. 태식이 형이 왜 여기 와요? 증인이야. 그리고 신탁보호인이기도 하고. 서연이가 신탁보호인이 뭐예요? 라고 물었는데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설명 시간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자료들을 차례로 꺼냈습니다. 먼저 펜형 녹음기였어요. 이거부터 들어봐. 녹음기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장인어른 요즘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한정 후견만 받아두면 정리 금방이에요. 그래도 아빠 멀쩡한데? 이러다 들키면 어떡해? 서연이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도윤이도 말을 잃었고요. 이거 불법 녹음 아니에요? 집 안에서 녹음한 거야. 내 집이고. 다음은 벽시계 카메라 영상이었어요. 핸드폰으로 재생해서 보여줬죠. 안경을 옮겨놓는 모습, 공구를 뒤섞는 모습, 가스 밸브를 조작하는 모습이 다 찍혀 있었어요.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고요. 이것도 불법이에요. 내 집 내 거실에 내가 설치한 카메라야. 뭐가 불법이야? 그 다음은 매일 써온 작업일지였어요. 모든 이상한 일들이 날짜 순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매일 밤 9시에 쓴 일지야. 너희가 뭘 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 프린터에서 발견한 성년 후견 신청서도 보여줬어요. 이건 뭐야? 언제 내가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이런 걸 준비해? 도윤이가 변명을 시도했어요. 그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대비? 상황을 만들어 놓고 대비라고? 마지막으로 대학병원 소견서를 꺼냈어요. MMSE 29점 만점에 29점. K-DSQ 정상. 의사 소견서에는 연세 대비 인지기능 매우 양호라고 되어 있어. 이제 그들은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게. 신탁계약서를 꺼내서 펼쳤습니다. 유언대용 신탁계약을 체결했어. 신탁보호인은 오태식이 형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가 수익자야. 그리고 거주권은 평생 보장받아.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간단해. 너희가 성년 후견 신청을 해도 소용없다는 뜻이야. 재산은 이미 신탁으로 보호받고 있고 후견 신청이 들어오면 신탁보호인에게 자동으로 통지돼. 그럼 태식이 형이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겠지. 오태식이가 거들어 주었어요. 재호야,
이 정도 증거면 오히려 허위 후견 신청으로 역고발할 수 있어. 사문서 위조 시도, 재산범죄 예비 음모 같은 걸로 말이야. 서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넌 계산했고 난 기록했다. 넌 말로 흔들었고 난 손으로 남겼다. 제가 평생 몫으로 살면서 배운 철학이었어요. 말보다는 행동, 추정보다는 기록이 정확하다는 거죠. 1차 수익자는 청년 목공장학금이야. 2차는 지역복지관. 너희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어. 도윤이가 마지막으로 버텼어요. 법대로 하죠. 법원에서 판단받으면 됩니다. 좋아. 그런데 태식이 형 말대로 허위 후견 신청으로 역고발당할 각오는 하고 있겠지? 오태식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도윤 씨, 이건 장난이 아니야. 벌금형은 기본이고 자칫하면 실형도 가능해. 재테크 카페 운영하는 사람이 이런 일로 전과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그제서야 도윤이 표정이 변했어요. 자신의 사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어요. 시간은 30일 줄게. 짐 정리하고 나가. 그 대신 고발은 안 할 테니까. 인간적인 마지막 배려였어요.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으니까요. 서연이가 계속 울면서 사과했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이미 선을 넘은 일이었거든요. 그날 밤 작업일지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든 증거 공개 완료. 30일 시한 통보. 이제 정말 끝이다. 한 달 후 도윤이와 서연이는 정말로 집을 나갔어요. 짐을 싸면서도 서연이는 계속 눈물을 흘렸지만 저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재테크 카페에서도 곤란한 상황에 처했더라고요. 회원들 사이에서 성년 후견 사기 시도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신뢰를 잃었거든요. 결국 카페 운영을 중단하고 다른 일을 찾아야 했어요. 벌금형까지는 아니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미 큰 타격을 받은 셈이었죠. 서연이는 상담 치료를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죄책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한다더군요. 학원도 규모를 줄여서 운영하고 있고요. 한편 저는 신탁 수익으로 생활이 안정됐어요. 월 142만 원의 연금에 임대료 70만 원까지 합치면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죠. 복지관의 무료 목공교실도 확대했습니다. 신탁 수익의 일부를 여기에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목공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됐어요. 청년 목공장학금 1호 수혜자는 할인이가 추천한 24살 청년이었습니다. 목공을 배워서 장애인 작업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친구더라고요.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1층 공방은 만수가 잘 운영하고 있어요. 저도 가끔 내려가서 구경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죠. 예전처럼 매일 작업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제 손은 기억하고 있어요. 거실 벽시계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카메라는 빼냈지만 시계 자체는 제가 만든 거니까 의미가 있거든요. 그 아래에는 경로당 장기자랑에서 받은 트로피를 새로 걸어뒀어요. 기억력 게임 달인이라고 적힌 트로피 말이에요. 매일 밤 9시에는 여전히 작업일지를 씁니다. 이제는 오늘도 밤 9시 손이 기억한다라고 쓰는 경우가 많아요. 목수의 손목이 기억하는 것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거든요. 가끔 서연이한테서 안부 전화가 와요. 목소리에서 후회와 그리움이 느껴지죠.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해요. 용서는 했지만 다시 가까워질 수는 없다고. 오태식이 형은 여전히 신탁보호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바둑도 두고 재정 상황도 점검하죠. 재호야, 잘했어. 당당하게 살고 있잖아. 고마워, 형. 형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몰라. 뭘? 내가 워낙 준비를 잘했으니까. 홍미자 부동산 사장은 요즘 저를 보면 어색해해요. 도윤이와 짜고 쳤던 일이 들통났으니까요. 교회에서도 소문이 나서 권사직에서 물러났다고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신기해해요. 74살에 그런 일을 어떻게 했냐면서요. 하지만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목수답게 했을 뿐이에요. 정확하게 측정하고 꼼꼼하게 기록하고 튼튼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목공 수업에 많이 와요.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익숙한 세대지만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일에는 서툴러 하더라고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연습이야. 그리고 기록하는 습관. 기록이요? 응. 실수를 기록해야 다음에 안 해. 성공도 기록해야 다시 할 수 있고. 제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작업일지를 쓰는 습관이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증거를 남길 수 있었거든요. 저녁 9시, 오늘도 작업일지를 씁니다. 2025년 9월 17일, 목공 수업 3명 참석, 할인이 근황 전화, 만수 공방 운영 순조, 건강 양호, 마음 평안.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요. 노후는 불쌍함이 아니라 준비로 지킨다. 기록은 약자의 방패다. 이게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진리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쌓인 만큼 더 치밀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문제가 터진 다음에 대응하려면 이미 늦거든요. 저처럼 평소에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고 믿을 만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두고 법적인 보호장치도 미리 마련해 두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해야 해요. 잘못한 게 없으면 숨길 이유도 없잖아요.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고 손으로 벌어서 모은 재산이에요. 누구한테 뒤지지 않을 당당함이 있습니다. 요즘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제가 그때 작업일지를 쓰는 습관이 없었다면? 오태식이 형 같은 친구가 없었다면? 할인이나 만수 같은 제자들이 없었다면? 아마 정말로 그들의 계획대로 됐을지도 모르죠. 성년 후견인이 되어서 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고 저는 치매 환자 취급받으며 초라하게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면서 쌓아온 인간관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되어줬거든요. 지금도 복지관에서 목공을 가르치면서 젊은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록을 남겨라. 어떤 친구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가족한테 배신당하셨는데 화나지 않으세요? 화났지. 지금도 화나. 하지만 그것보다는 스스로 지켜냈다는 게 더 뿌듯해. 정말 그래요. 물론 서운하고 아프지만 제 힘으로 제 자신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더 큽니다. 74세 목수 박재호의 반격은 이렇게 끝났어요. 거창한 복수가 아니라 그냥 진실을 드러내고 스스로를 지켜낸 것뿐이에요. 하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겠죠? 요즘 같은 세상에는 저 같은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가족이든 남이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미리 준비하고 기록하고 당당하게 대응하라고요. 제 작업대 위에는 아직도 그날그날의 작업일지가 쌓여 있어요. 이제는 큰 가구를 만들지는 않지만 여전히 매일 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수의 손은 늙지 않아요. 경험이 쌓일 뿐이죠.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지고 더 단단해져요. 그들은 제가 늙고 무력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큰 착각이었어요. 74세 목수 박재호는 아직 현역입니다. 앞으로도 당당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게 제가 평생 지켜온 목수의 정신이니까요. 이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준비하고 기록하고 당당하게 맞서면 이길 수 있어요. 목수 박재호가 증명했으니까요.